2025년 2월 3일 월요일 충무이키 395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축패는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플로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광고는 이제 하단에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이키는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탯스 퍼폼의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풋과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희찬 형님이 이번 주엔 급하게 모셨습니다. 해타로. 네, 제가 오랜만에 네. 오랜만? 월요일 팀을 내가 개오랜만이죠, 진짜. 연수가 일단 작년에 한번 오시긴 했었고. 형 한 번 왔구나. 그 진짜 오랜만에. 대타로 한번 오셨었어요. 그 제가 그때 예준 장예준이라 했구나 그때는. 그때도 장예준이랑 거의 처음 두 번째였고 지금 한예준과도 거의 한 2년, 3년 그 정도 만에 같이 녹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장예준이가 또 일정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안님 오셨고 또 오늘 또 아스날 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컨셉에 맞게 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오프닝 토크 들어가 보면 이제 경기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경기가 좀 살펴볼 경기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저희가 리뷰해드린 그런 경기들 빼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토트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주말에 이제 브렌트포드 원정을 떠난 토트넘에서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1어시를 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오랜만에 토트넘에게 좋은 평안한 주말이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일단 토트넘은 반등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 몇 경기 만에 승리죠 이거? 그렇죠. 숫자 손가락보다 넘어갈 것 같은데? 리그에서만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가? 7경기만에 승리예요. 와 7경기? 와 이거 어떻게 안 잘렸지? 어떻게 못했지? 이거 야 맷집 세네 포대지.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막 유로파리그랑 뭐 리그컵, FA컵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겼긴 했는데 리그에서는 진짜 7경기 만에 승리이기 때문에 리그 순위가 지금 이겼음에도 14등이잖아요. 네. 굉장히 처져 있는 만큼 그래도 유럽 대항전 노리려면 계속해서 이제 승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겼고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했고 그리고 경기 종료 후에 딱 선수를 모아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제라드가 생각나는 그런 무브를 보여주면서 이제 컵 대회를 구도가 약간 PTSD 오는 구도긴 했어요. 멋있지만 우리는 안필드로 간다. 물론 이제 제라드는 이제 그 이후에 좀 결과가 안 좋긴 했는데 근데 뭐 어쨌든 노리치는 이겼어요 그때. 노리치는 잘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주중에 있을 리그컵 4강 2차전 리버풀 원정 안필드 원정이 되겠죠. 사실 있을까요? 이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수도 있을 만한 중요한 경기잖아요. 토트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좀 많이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손흥민이 확실히 지금 어쨌든 이 팀에서 가장 핵심이죠. 핵심이고 무조건 핵심. 나이로서나 경기력으로서나 뭐 가장 핵심인데 손흥민이 어시도하고 팀을 끌어오는 모습에서 확실히 작년에 아마 저는 맨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FA컵 결승전 전에 그런 느낌 그런 역할을 지금 손흥민이 해줘야 된다. 그런 거 손흥민도 한번 출사표 한번 써야 되나? 뭐 말을 워낙 손흥민 글도 잘 쓰고 말 잘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끌어줘야 타이밍이지 않나. 사실은 이걸 이 경기를 전술적으로 분석하니마니보다 그건 안 중요해요. 그것보다 지금 확실히 멘탈적으로 확실히 끌어안고 요거를 리그까지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거기다 원정 아까 얘기했듯이 안필드 원정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열을 낚으려면은 지금 그런 때보다 분위기가 중요한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되게 분위기 좋아서 잘 풀렸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컵 대회 저희가 열심히 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경기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뭐 감독도 그렇고 팀으로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시즌 이슈가 있었지만 뭔가 다 묻고 갈 수 있는 결승전 가고 뭐 트로피까지 딴다면은 진짜 그냥 뭐 리그 이즈 나띵 하고 그냥 우승 거 들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맨유 얘기로 넘어가 보면 여기는 약간 살짝 좀 슬픕니다. 페리스를 이제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0대2로 참패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자체 내용보다 사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경기 막판에 다쳤어요. 네, 크게 다쳤더라고요. 네, 나갈 때 보니까 거의 무릎 관련 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후뱅 아모림 감독에 있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이 볼플레잉이 잘 되는 센터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이 리산드로까지 다치면은 맨유는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노를 갑자기 톱으로 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좀 실패로 돌아갔고 슈팅을 이제 17개를 때렸는데 XG가 이제 1.12였다라는 점이 상당히 맨유 입장에선 아쉽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팰리스가 한 11개인가 때렸는데 2.60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두 팀입니다. 아모림이 그 인터뷰를 할 때 마이누를 쓴 게 뭐 지르크지나 호일룬이 별로여서 쓴 거보다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했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아모림이 지금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너무 리그 경기를 프리시즌처럼 치러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여기서 뭔가 내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유나이티드라는 클럽 자체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벤 아모림이 최선의 승리를 향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조합을 찾으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반대로 어쨌든 지금 옥석 가르기 들어가야 되고 확실히 다음 시즌 바라봐야 되니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나이티드가 뭐 잘해가지고 유로파 리그를 딴다 이거는 좀 리그로서는 어렵죠. 어쨌든 맨유도 노릴 거는 컵대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리그에서 최대한 옥석 가르기 막 들어 프리시즌 보낸 다음에 컵대에서 뭔가 성과를 내든가 아니면 다음 시즌 노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맨유랑 클럽 너무 거대해가지고 이 추락 중력을 과연 아모림 포스테코로 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게 문제긴 해요. 근데 첫 시즌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첫 시즌도 괜찮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맨유니까 그렇지 수많은 중소 클럽들이 다음 시즌 바라보고 내려왔던 감독들을 중도에 데리고 왔던 건데 그 감독들이 강등을 못 견디고 사라진 감독 너무 많이 봤어요. 뭐 그렇죠. 이번에 이제 웨스트햄에서 사라진 그 누구였죠? 로페테기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좀 흐름이 아닐까. 뭐 소튼도 원래 그전 감독을 원래 그전까지 끌고 가려고 했다가 그렇죠. 버티지 못하다 했고, 그러니까 아무리 입장 체급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강등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강등은 아니더라도 맨유에게 17위, 16위도 사실 강등이에요. 맨유랑 팀에게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모림이 저는 옥석 가르기 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지금 빨리 찾아야 된다. 저 그 생각은 해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아모림이 계속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감독의 통제력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조금은 잘 따라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보드진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하면은 그 다음 시즌에 아모림에게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주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아모림은 조금은 승리를 위한 경기를 좀 많이 치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새로운 영입도 좀 있고 뭐 변화는 어쨌든 리산드로 빠진 건 아쉽습니다만 뭐 어쨌든 리산드로 없이도 좀 오래 했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시스템으로 뭔가 지금 선수들의 이 시스템으로 해결책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그나마 가장 잘 어울렸다고 생각했던 센터백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만약에 장기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 좀 많이 악재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좀 앞으로 좀 고민이 길어질 것 같고 우리 다음 팀은 이제 소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튼이 거의 이제 많이 쳐져가지고 강등이 확실시 됐었는데 이번에 입스위치 원정을 떠나서 1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은 뭐 일말의 희망은 살렸다 뭐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동근이가 응원하고 있는 소튼인데 거기 쪽은 이제 소튼 얘기 안 한 지가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일단 10점은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원래 9점이었는데 지금 9점이죠. 네. 지금 9점에서 이제 10점 차죠. 이제 강등권 위 친구들이랑 리버풀이 남은 경기 이긴다는 가정하에 3게임 차죠. 그 정도면 이거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실 아직 10경기 이상 남은 상황에서 불가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승점 차이기도 하고 소튼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졌을 때 그 더비 카운티죠. 네. 더비 카운티의 최소 승점 기록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네.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네, 갈아치울 수도 있을 만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번 중요한 매치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튼에게 남은 거는 진짜 소튼이 살아남은 미라클런 남은 경기를 진짜 지지 않는 수밖에 없고 제가 기억하는 걸로 이 정도 상황에서 잔류 성공한 팀은 위건이나 옛날에 라리가 레알 사라고스였거든요. 사라고스 제가 기억하는 게 전반기 20도 한 거 잔류했거든요. 진짜 그 정도의 미라클런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좀 더 상위 팀을 잡았으면은 이게 좀 더 그럴 수 있는데 하필 상대가 입스위치 이러면 이게 정말 이게 미라클런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그냥 죽기 직전에 회강 반전인 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쵸. 조금 더 의심해봐야 된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 뭔가 그래도 팀이 좀 정비는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감독 바뀌면서. 네. 그래서 좀 일말의 희망은 살려봐야 될 것 같고 뭐 더불어서 이제 병규형의 에버튼은 또 대승을 레스 상대로 거두면서 뭐 잔류 걱정은 슬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본 주제 경기 리뷰로 한번 아스날 대 맨시티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 루크와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탯 플랫폼의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비코가 함께합니다. 자 그럼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아스날과 맨시티와의 경기 준비를 해왔는데요. 뭐 결과만 보시면은 굉장히 좀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죠. 좀 크게 났죠 차이가. 네, 5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최근에 빅식스 상대로 지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 몇 경기 정도 무패일 텐데 그럼에도 맨시티를 상대로는 최근에 확실하게 깔끔하게 이겼다라고 기억나는 경기가 한 경기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런 인간 상성과 가까웠던 맨시티를 상대로 5골이나 넣고 5대1로 이겼나.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약간 경기 소감만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앉아서 침착하게 얘기했는데 마음 같은 일어서서 팔 벌리고 노슬 언더 포에버를 외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아스날 팬들에게는 되게 좀 의미가 깊은 또 승리이기도 하죠. 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조금 이제 우승권과 멀어져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희망을 살린 경기고 그리고 또 좀 시원하게 이겼기 때문에 또 지난 또 맞대결에 또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험블 매치다 이렇게 새로운 이제 더비로 불리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약간 예민한 그런 더비를 승리했다는 게 뭐 팬들 입장에서 또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아스날부터 볼 텐데요. 골키퍼 라야 나왔고 왼쪽부터 스켈리, 그다음에 마갈량이스, 살리바, 팀버, 미드필더에는 라이스, 파티, 웨데고르, 그리고 공격진에 트로사르, 하베르츠, 마르티넬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나올 수 있는 선수들 다 나왔죠. 주중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로나전에서 최대한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베스트 11을 꺼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뭐 중요한 점이라면 이날 경기에서 후에 얘기하겠지만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스켈리가 징계 취소가 되면서 선발로 나왔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오른쪽에 마르티넬리가 나왔다. 뭐 은하넬리라는 선택지도 있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정팀 맨시티로 가보면은 오르테가 골키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부터 누네즈, 그다음에 아칸지, 스톤스, 그바르디올, 미드필더에 실바, 코바치치, 그리고 이선에 포든, 네, 마르무시, 사비뉴, 그리고 홀란드 선발 나왔습니다. 일단은 공격수가 4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마르무시도 공격수니까요. 네, 이거 보고 살짝 저는 지난 첼시전에 맨시티가 되게 직선적으로 경기를 펼쳤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키려고 했던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어찌되었든 간에 공격수를 4명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랑 코바치치를 투볼란테로 세웠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맨시티 뭐 아스날은 이제 원래 나왔던 대로 나왔고 근데 네. 맨시티는 조금 이제 전형에 좀 변화가 지난번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포지션 저희가 이제 띄워드릴 거고 이제 1번 그림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인게임 리뷰로 넘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은 아스날의 전방 압박. 이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스날의 전방 압박과 시티의 좀 아쉬웠던 대처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날 경기 아스날은 홈에서 경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공이 있는 상황보다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집중한 모습이었어요. 그 아스날이 압박할 때의 전형을 살펴보시면 위 도판처럼 나와 있는데 아스날이 최근에 전방 압박을 강하게 진행할 때를 보면은 5명의 선수를 상대 진영에 그리고 또 후방의 5명의 선수를 상대 진영에 자신의 진영에 배치를 하면서 압박을 높은 위치에서부터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날 경기에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점은 시티의 투볼란트였던 베르나르도 실바랑 코바치치를 라이스랑 메데고르가 묶었다 라는 점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양 윙포워드로 볼 수 있는 트로사르랑 마르티넬리는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다가 순간적으로 사이드백에게 공이 향하면은 이때 뛰어드는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아칸지나 그바라디올에게 공이 향했을 때 선택을 강요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최전방에 위치하는 카이아버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왼쪽에 위치하긴 했는데 이렇게 아칸지를 통해서 프레싱을 진행을 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우측이나 좌측으로 강요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에버리지 포지션 상으로도 상당히 뭐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좀 들어오고 선수들이 좀 중앙에 모여 있는 그런 그림은 또 압박 때문에 확인은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제골 역시도 전방 압박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때도 굉장히 상황은 비슷했어요. 카이 하베르츠가 이런 식으로 좌측으로 압박을 진행을 하고 스톤스가 공을 잡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아칸지한테 공간이 많이 비었었거든요. 이런 식의 전형이 그려졌었는데 스톤스가 이때 공을 잡았을 때 아칸지가 빈 줄 알고 하베르츠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애매하게. 그렇죠. 그러다 아칸지와 보니까 스톤스 사이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톤스가 딱 공 포지션을 잡고 아칸지 쪽으로 패스를 찔러줬는데 트로사르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압박을 나갔고 아칸지가 이때 공을 잡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자원들이 아스날과 맨시티의 전방에서의 자원들이 1대1로 묶여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칸지 입장에서는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조금 시간이 끌리는 상황에서 트로사르가 공을 뺏었고 이후에 라이스, 하버츠 그리고 메데고로 이어지는 아스날의 빠른 속공이 선제골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도판과 함께 요즘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도판 그림이나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충무이키 검색하셔서 오시면 네. 거기에는 이제 그림과 함께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많이 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뭔가 실수에 의해서 그렇죠. 뭐 압박이 성공을 하면서 좀 허무하게 맨시티가 실점을 하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 그래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오르테가가 일단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후방에서의 존 스톤스가 어쨌든 간에 빌드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후방에서의 리더인 후뱅 디아스가 없는 부분이 조금은 많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미스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이 후뱅 디아스와 에드레송의 공백이 좀 많이 크게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좀 공감하는 게 아마 오르테가가 아니라 에드러슨이었으면 에드러슨은 확실히 필드 플레이 정도로 보려 다른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존 스톤스가 무리하게 아칸지를 주기보다는 오르테가 거쳐가면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실제로 아스날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압박을 라야가 계속 센터백처럼 올라가면서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오르테가가 패스들이 제일 안 좋으니까 스톤스 입장에서는 무리한 패스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게 실수가 좀 빠르게 발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시티가 많이 고전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짚어볼 만한 점은 시티의 지공 상황입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그림. 선제골을 들어간 이후에 시티가 이제 아스날이 조금은 어쨌든 전방 압박 강도를 낮췄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시티는 316 대형을 활용을 했는데 앞서 언급했던 코바치치 실바 중에 코바치치는 후방에 남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전방으로 위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포든 실바 마르무시가 한 라인에 위치하는 316 대형이 그려졌어요. 이때 근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공을 전개하는 패턴이 항상 나오는 측면에서의 사이 공간 공략이에요. 우측면에서 공이 전달이 되면은 마테우스 누네스가 공을 잡잖아요. 폭을 벌리고 있는. 그러면 스켈리가 이 라이트백인 스켈리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대응을 하면은 이때 사이 공간을 계속해서 노리는 거예요. 포든이 노리고 이때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트로사르가 제어를 하죠. 그러면은 다시 마갈량이스와 트로사르 사이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런 식으로 사이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이 공략을 하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볼란테라고 볼 수 있는 라이스랑 윙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 트로사르가 이 공간을 계속해서 커버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 입장에서는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스날의 약점 중에 하나 얘기할 때 왼쪽 윙포워드의 공격력이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저는 그것과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것과는 별개로 왼쪽에 뭐 트로사르가 나오든 마르티네르가 나오든 저렇게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 진짜 거의 리그에서 최상위권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누가 나오든. 그렇죠. 특히 트로사르도 트로사르인데 마르티넬리가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단에서의 평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극찬을 받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시티도 지공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초반에 겪긴 했죠. 네. 시티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공을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아스날에게 공략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간 동점골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왔었어요. 역시 그 안 풀리는 상황에서 저렇게 딱 가면은 뭔가 스위칭이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뭐 센터백의 전진이라든가 이런 뭔가 변수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었는데 사비뉴가 누네스에게 전환을 시킨 다음에 자기가 직접 우측 대역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 상황이 만들어졌고 포든과 실바가 트로사르 라이스한테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 사비뉴가 순간적으로 사이 공간으로 침투를 했죠. 이때 마갈량이스나 다른 자원들이 대응을 하기도 전에 사비뉴가 되게 유려한 턴으로 공간을 만들고 곧바로 크로스를 올려줬죠.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비뉴가 다른 것도 좋았는데 되게 빠르게 판단을 가져갔던 것 자체가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대처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비뉴가 올린 공을 홀란이 그대로 네. 좀 마무리를 하면서 뭐 그것도 크로스가 좀 높은가 싶었는데 역시 홀란이기 때문에 그쵸. 또 훌륭한 마무리 능력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코어가 1대1이 됐을 때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를 모르겠다.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았죠. 경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약간 저희가 스킵하긴 했지만 그 아까 전에 압박 시퀀스에서 사실 아스날이 찬스를 한 번 더 잡긴 했거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찬스가 하나 더 있었죠. 하베르츠가 엄청난 찬스를 잡았는데 그걸 놓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홀란 득점까지 나오니까 정말 분위기가 이거 묘하게 이거 아스날이 안 풀리나 이런 흐름으로 갔는데 그 다음 장면이 나와버린 거죠. 사실 아스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경기가 요새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도 그때 저희 해설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 이기고 있다가 비겨서 경기가 끝난 게 뭐 6경기, 7경기 아주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스날이 지키는데 이제 주력을 하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지키다가 실패한 경기도 많았다. 뭐 그런 거죠. 특히 카이 하베르츠가 놓쳤던 찬스 같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위치에서의 전방 압박에 성공을 해도 그 속공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좀 아쉬워갖고 득점을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 경기도 그 중에 하나였고 어찌되었던 간에 실점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대1 동점이 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대로 흘러가겠구나. 네. 그다음에 뭐 맨시티는 좋다. 그렇죠. 아스날은 불안하다. 뭐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여기 전술에는 따로 언급을 안 하겠지만 포든이 좀 안일한 클리어링 미스로 인해서 파티에게 공간이 열렸고 파티의 슈팅이 하필이면 또 스톤스 맞고 굴절이 되면서 아스날이 2대1로 앞서 나가게 되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실수도 실수고 약간 운도 뭐 안 따랐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진짜 뭐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냥 재앙이 아닌가 이건. 물론 필포든 실수가 크리티컬하면 크리티컬인데 사실은 별거 아니라면 또 별거 아닐 수 있는 실수인데 그걸 이제 저는 보면서 전 나중에 그걸 봤는데 파티가 골을 어떻게 넣었자고 봤는데 정말 아스날 운이 좀 좋았구나 그런 느낌의 골이긴 했어요. 그나마 맨시티 수비진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짚어보자면 파티가 그 포켓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진이랑 미드필더 사이진에서 공을 잡고 되게 오래 있었어요. 좀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파티에게 너무 압박이 가해지지 않은 점, 이 그나마 이제 시티의 수비진의 문제라면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이 골이 좀 이제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네. 했고 그다음에 이대로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후반전부터는 이제 아스날이 뭔가 뒷공간을 좀 많이 좀 공략을 하면서 쭉쭉쭉쭉 이제 득점이 나와서 결국 5대1까지 뭐 결과론적으로는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골이 정정할 게 이제 후반전. 후반전 맞죠. 네, 후반전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 득점이 2대1 된 이후에는 그쵸. 쭉쭉 아스날이 역습을 통해서 추가 득점을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5대1 스탯이 나오게 됐고 이제 스탯 지금 결국 지금 보고 있는데 아스날 이제 5대1이죠 맨시티랑. 근데 XG가 이제 1.00 대 0.81. 그 정도로 사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점유율이나 뭐 필드 텍트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맨시티가 좀 더 그러니까 주도를 했다. 주도는 뭐 어차피 공격한 시간이 뒤에 많았으니까 그런 스탯을 보여주고 그래서 스탯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결과는 참 많은 차이가 났구나. 이런 걸 좀 스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파티의 득점 이후에 스켈리까지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스켈리가 득점을 한 이후에 그 매치 도미넌스를 좀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시티가 막판까지 거의 찬스를 잡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티의 이 주전 자원들이나 필드에 있는 자원들이 멘탈을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 진짜 어떻게 설명해줄 길이 없네요. 네. 그래서 5대1로 마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뭐 전술적인 부분이야 이 정도로 살짝 보고 그리고 이제 후토크에 좀 얘기할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후토크로.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를 상대로 4골차 승리를 했잖아요. 이게 가장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니까 2002-2003 시즌. 언제야 이거 무패 우승 시즌 아닌가요? 그 전 시즌. 전 시즌이야? 네. 03-04인가 무패 우승이? 네. 02-03 시즌 2003년 2월 22일에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당시의 득점자가 아스날에서 베르캄프, 피레스, 앙리, 캠벨, 비에이라였고 시티는 아넬카였습니다. 다 아스날 선수들이 골랐네요. 어제 아넬카도 아스날 선수였으니까. 그만큼 시티를 상대로 4골차 승리를 기록한 게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점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승리를 거두면서 한 경기 덜하긴 했지만 리버풀과 다시 6점 차가 됐다라는 점 역시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또 아스날에서 좀 어린 선수들이 또 막판에 득점을 또 추가골을 쭉쭉 뽑아주면서 팬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또 싶네요. 특히 스켈리랑 와니에리가 둘 다 득점을 기록한 부분이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겨볼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스켈리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 시즌 맨시티와 좀 얽힌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첫 경기부터 이제 네. 그게 맨시티전이었죠. 그 벤치 있다 경고 받은 거. 네네. 데뷔도 하기 전에 경고를 받았었는데 데뷔 전에 결국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나왔죠. 경기를 네, 나와서 막판에 한 1분? 네 나와서 혼란이랑 살짝 언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야 너 누군데? 네. 야, 처음 보니까 혼란 입장에서 야, 너 누군데 왜 나한테 그래? 그래서 욕을 섞어가면서 직원인 줄 알았나? 폴보인가? 뭐지 얘? 그래서 그런 약간 굴욕 아닌 굴욕도 당하고 같은 선수인데 사실 야 너 누구야 하면 좀 그렇긴 하죠. 아무리 좀 급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후에 이제 아스날의 거의 주전과도 같은 위치에 섰고 이번 경기에서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직전 경기에. 네. 그런데 이게 다시 항소가 성공이 되면서 경기에 출전한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지 않았나.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레프트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다 언급을 해보자면 티어니도 있고 토미야스도 있고 진첸코도 있고 팀버도 레프트백 되고 네. 키비오르도 있는데 칼라피오리도 있고 근데 이 선수들 다 다치고 부진하거나 아니면 우측으로 빠지면서 스켈리한테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스켈리는 거의 진짜 그냥 활용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사실 시즌 진짜 극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유스팀 경기 뛰고 그런 선수였는데 진짜 이건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기회를 굉장히 잘 잡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한정으로 보자면은 딱 그 골을 득점을 하고 셀레브레이션 혼란 셀레브레이션을 딱 따라하면서 뭔가 혼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또 그런 면이 많이 또 주목을 받았고 진짜 사진 잘 찍혔더라고요. 그렇죠. 세레모니 하고 이제 선수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 되게 선수 얘기를 해보자면 몸이 되게 탄탄한 것 같아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이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좀 우측에 있는 팀버랑도 비슷한 유형이지 않나. 볼을 다루는데도 되게 뛰어나고 어쨌든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패스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되게 몸이 탄탄하다는 점에서 차기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레프트백으로 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스켈리 이번 경기 스탯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이 터치 포지션만 봐도 뭐 왼쪽 측면에 극화된 게 아니라 뭐 중앙에서도 터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슈팅 장면에서도 확실히 이 선수가 전문 수비수는 아니구나 뭔가 위에서 뛰었던 적이 있던 선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되게 득점 장면만 국한해서 보자면 그 코비 마이누가 울버햄튼전에 넣었던 네. 득점이랑 되게 비슷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진짜 멋있었고 앞으로 진짜 미래가 기대되는 스켈리 은하늘이 이렇게 진짜 아스날이 여러모로 진짜 뭐 얻은 게 많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대 2명이 맨시티 상대로 둘 다 데뷔골을 얻던 경기가 이게 첫 경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스날 입장에서도 물론 아스날 수많은 10대 벤거 때부터 유망주에 등장했지만 되게 이 정도 스타 되게 오랜만에 스타 탄생의 기분을 느끼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유스가 이 정도로 잘해줬던 건 진짜 최근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둘이 그것도 한 선수가 아니고 둘이 동시에 등장해서 저희 한때 사카랑 스미스로가 둘이 동시에 등장했을 때 기분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고 둘 다 잘해줘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네. 아스날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스날이라는 클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유스와 또 관련이 깊잖아요. 네. 최근에 좀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뉴스들이 좀 많았는데 어찌되었든 스켈리와 이 완예리가 조금은 계보를 이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뭐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요새 좀 분위기를 반등하는가 싶었는데 아스날에게 5골이나 먹히면서 패배를 당한 점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특히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또 동일하게 중원에서의 저지력 문제나 아니면은 수비진의 밸런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터졌다는 부분 자체가 시티가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얼마나 안 했는지 그리고 이번 시즌에 대한 그 에라가 아예 끝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지금 여기 대본 없는데 기록 궁금해서 막 찾아보니까 나온 거 있거든요. 기록 보니까 맨시티가 4골 차로 어웨이 경기에서 진 게 그러니까 4대 0을 4골 차로 진 게 2017년 1월달 에버튼 상대로 그때 졌던 게 마지막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토트넘 4대 0도 있잖아요. 최근에. 리그에서 원정 경기 그럼 뭐 이렇게 나와. 원정 네. 홈에서 졌으니까. 그러니까 원정이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펩 기간 동안 단기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적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동안 4골 이상 실점했던 것도 벌써 4번째라 하더라고요. 네. 펩 가르디올라 체제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고 또 에러로부터 나온 실점이 8번 이번 시즌 또 8번인데 이것도 펩 가르디올라가 인생의 처음이다. 펩 가르디올라 인생의 최악의 저점을 지금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 싶긴 한가요. 이게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시티는 이번 시즌 준비 자체를 조금 안일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적 시장 자체를 조금은 되게 소극적으로 보냈잖아요. 귄도안을 다시 영입한 거나 아니면 뭐 사비뉴를 영입한 거를 제외하면은 맨시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하지 않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로드리의 부상으로 조금 많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던 게 결국에 터지지 않았나. 그렇죠. 골마왔던 게 결국 드러날 것이 결국 드러났다. 이게 막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언젠가 벌어질 일이 예견된 재앙이지 않나 싶어요. 저도. 네. 뭐 그래서 지난 경기 저희가 첼시전 리뷰를 할 때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또 드렸었고 뭐 그 경기 승리는 결국 했지만 일단 초반에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경기도 사실 이런 실수 때문에 완전 무너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두 경기 연속 좀 강팀을 상대로 뭐 그 중간에 경기도 있긴 했지만 뭔가 연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게 확실히 그다음에 이 비단 뭐 근 한 달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냥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티가 새롭게 팀을 창조하는데 좀 공을 들여야겠다 뭐 이런 점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뭐 우승 트로피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게 앞으로 남은 시즌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선수 한 명 짚고 넘어가자면 오르테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에데르송에 비교해서 오르테가가 선방 부분에서는 더 나은 모습이 있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조차도 보여주지 못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띄워드리는 화면이 있는데 골스 프레벤츠라는 스탯인데 이게 상대 XGOT에서 이제 실제 실점 값을 뺀 거라고 해요. 이게 이번 경기 오르테가가 마이너스 1.99, 그러니까 거의 2골 가까이를 더 허용을 했다 골키퍼로서. 뭐 이렇게 스탯적으로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아쉬운 게 없진 않은데 그래도 다들 아스날이 잘 차지 않나요? 득점 장면만 보자면. 그렇죠. 잘 차긴 했죠. 근데 이제 전 우리 선방보다도 그 이외의 것들에서 좀 더 아쉽지 않았나. 그럼 전 선방도 오르테가가 이번 경기에서 다이빙을 한 걸 다이브를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했나? 넬리골 막을 때는 막은 것 같은데. 그 마르티넬리 골. 네, 마르티넬리 골. 아 그렇네. 그때 파로만 갔었죠. 네. 마르티넬리 말고 선방한 걸 요 세이브 2번인데 언제 얘가 2번 했지라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기억이 없어. 딱 진짜 다 먹히고 진짜 넬리골 하나 막은 기분이었어요. 일단은 어떻게 좀 아쉬웠을까요? 더 막아줬어야 되나? 이건 오르테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막아줘야 됐지 않나. 특히 스켈리 득점 같은 경우에도 좀 되게 클래스가 높은 골키퍼였으면 막았을 만한 득점이긴 했어요. 실제 따라는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따라는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적어도 뭐 먹힐 수는 있는데. 저 옛날 정성이 항상 욕 먹을 때처럼 이렇게. 아니면 케파는 원래 원더골 제조기잖아. 뛰긴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저도 말 끊긴 했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르테가가 좀 그래도 뛰는 장면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 마지막에 은하리 그것도 좀 허무하게 약간 물론 이제 그거는 못 막을 공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매갈이 없긴 하죠. 아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래서 많이 아쉬웠어요. 오르테가 어쨌든 에데르송에 비해서 선방을 잘한다고 쓰는 건데 선방도 못해. 에데르송도 맨날 비판만 지점 얘는 뛰질 않는다. 그 뛰어도 팔이 짧다. 온갖 문제돼서 선방 문제 이슈하는데 이럴 거면은 왜 쓰냐? 발못 쓰는 에데르송 쓰고 있는 건데 그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물론 서브 키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감안해서도 많이 아쉬웠다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제 뭐 이번 경기 여파도 있고 그러면은 에데르송으로 가는 게 좀 더 맞는 선택일까요? 시티 입장에선? 일단 이번 경기 자체는 에데르송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에데르송을 쓰는 게 시티 입장에서 맞지 않나. 왜냐면 이번 시즌은 또 그냥 에데르송이 있는데도 오르테가 나온 경기가 몇 경기 있잖아요. 그렇죠. 에데르송이 되게 흔들리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르테가와 주전 경쟁을 살짝 시켰던 것 같은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골키퍼 하나 사오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오히려 그 에데르송 대체자가 이제 필요하다. 네. 그럼 몇 개를 사야 돼 얘는? 이미 많이 사긴 했는데 좀 더 사야겠네요. 윙 사고 미들 사고 수비도 이제 사고 수비 샀으니까 그래도 골키퍼로 사고 다 어차피 근데 뭐 지금까지 이거 쓰기 위해서 안 쓴 거 아니에요? 렌시도 엄청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기옥 지를 때잖아. 원래는 아마 제 생각 아까 얘기했듯이 펩 다음 감독이 쓸 수 있게 조금 준비를 해준다. 자원을 좀 아끼는 기분인데 이제는 펩이 자기가 써야죠 뭐 리빌딩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 후방에서 좀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후뱅 디아스가 됐든 아니면은 뭐 6번 미드필더가 되었든 후방에서 뭔가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뭐 후사노프나 아니면은 뭐 누구였지? 브라질 센터백? 비토레이스. 그 친구로는 좀 어렵겠죠 그건? 그렇죠. 어쨌든 제가 언급한 거는 살짝 코어 같은 선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찔하시긴 한데 펩이 겨울에 부스케츠한테 물어봤대요. 나? 반시즌만 뛰고 가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6번에 대한 정도다? 네, 그게 갈증이 심하다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스케츠가 만약에 왔으면 어쨌든 부스케츠가 실력적인 걸 둘째치라도 사람의 아우라가 있으니까 이거 아마 좀 다들 어쨌든 이 대부분 선수가 부스케츠를 보면서 커왔던 선수니까 잠깐 동안은 부스트 하려는 걸 목표니까.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 맨시티는 추락하는 날개를 그래서 더 이상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멘탈적인 문제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었긴 한데 뭐 이미 아는 선수를 뭐 펩 가르디올라 본인이 뛰는 거 어떨까? 본인도 이 자리에서는 대가였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뭔가 하여튼 이 자리에 뭔가 필요하긴 하고 근데 이제 로드리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뭐 진짜 거의 뭐 예를 들어 미래 로드리를 하나 찾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로드리 다음 시즌 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사람은 지금 필요한데 그렇다고 주전급은 사올 수도 없고 그러면 주전급을 못 사오면 야 누가 오냐? 야 너 로드리 후보 할래 하면 이제 올 선수가 없는. 참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앞으로 또 경기 수도 많아서 또 로드리도 쉴 타이밍은 또 분명히 필요해서 누군가는 필요한데 이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은 진짜 이거는 뭐 비단 이 맨시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경기 수가 많아지니까 모든 좀 강팀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나마 유력한 링크 중에 한 명은 포르투에 있는 니코 곤잘레스 링크가 네. 있어요. 뭐 바르셀로나도 경험을 했던 선수고 최근에 6번 자리 내지 8번 자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펩이 노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겨울 이적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월요일 2월 3일 월요일 8시 지나가는 시점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적 시장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2월 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 기준입니다. 2월 4일 뭐 4시인가 3시인가 뭐 하여튼 그쯤이죠. 네. 어제 새벽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맨시티와 아스날 뭐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면 될까요? 네, 뭐 전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짚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저는 딱 두 번째 골 들어간 게 너무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맨시티에게 있어서 들어가는 과정 실수를 시작했다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운적인 요소가 끼어들면서 실점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동점골을 따라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먹혔다는 것도 그렇고 그게 좀 많이 가르지 않았나 경기를. 이게 또 아스날이 최근에는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실점 직후에 바로 득점하는 상황들이 아르테타가 한창 잘할 때 몇 번 있었어요. 기억나는 경기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 최근에 어쨌든 후반전에 그 실점을 허용하고 나서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 승점 드랍을 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이겨냈다라는 점 역시도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경기가 조금 약간 맨시티 기분 좋은데 약간 허무한 것도 있는 게 아스날이 지난 2시즌간 맨시티 하나 잡겠다고 진짜 총동원 진짜 온갖 것들 다 하고 막 내려앉아서 뭐 진짜 템백한 적도 있고 했는데 맨시티를 잡았는데 사실 맨시티가 최종 보스가 아니었던 상황이 지금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허무한 기분이 들어요. 지금 사실 이 라이벌 맨시티 아스날 경기가 아마 이 시간대에 있는 거는 리그 사무국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또 우승 경쟁전 중 하나로 생각하고 사무국 이 시간대 되게 상근 시간대 배치한 걸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사실 우승 경쟁과 아무 상관없는 경기. 아스날만 어쨌든 쫓아가니만 이런 경기 돼가지고 저는 이게 올드 팬들 중에 얘기하다가 저 카톡 하다가 얘기했는데 되게 오래된 심팬인데 그 팬 얘기는 자기가 마치 그 0405 시즌에 세스크가 피자 게이트라고 해서 피자를 퍼거슨에 집어던져는 경기가 있어요. 엄청 싸우고 아스날과 맨유 경기가 네. 그게 아스날 맨유 잡고 막 맨유가 아스날 잡았나 하이버리였나 그 경기였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되게 엄청나게 싸우고 격투했지만 그 시즌은 첼시 무리뉴가 네. 압도적 우승 시즌. 네. 아무 상관없는 경기였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키노의 그 피자 게이트가 엄청난 네. 사람을 기억하지만 사실 아무 상관없듯이 오늘도 막 홀란드 험블 대전이다 뭐 스켈리가 세라고 엄청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승 리버풀. 좀 허무한 감이 있는 경기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연결돼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일단은 액면가로는 6점 차까지 진입을 했는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두 분 다? 사실 리버풀이 미끄러지는 것보다 아스날이 남은 시즌에서 승점을 드랍하지 않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맞대결이 있지 않나요? 그쵸. 안필드에서의 맞대결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많이 큰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스날 저기 지금 승점이 녹화 전에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9점 차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면은 저번 시즌에 아스날이 저번 시즌이었나 9점 차를 뒤집어져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상대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아스날이 막 무너지고 맨시티가 끝없이 쫓아가고 맞대결을 잡으면서 그 뒤집어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스날이 이제 그때 맨시티처럼 지지 않고 미라클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지금 14경기 리그 무패라고 하거든요. 이게 에메리 시즌 전반기 때 그때 14경기 무패 이후로 몇 년 만에 아스날이 되게 최장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무패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때처럼 혹은 되게 옛날에 아스날도 따라잡았던 경험처럼 지금 이제는 지지 않고 쫓아가고 감이 떨어지기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 성적 자체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뭐 되게 밈처럼 돌기도 하는데 두바이 갔다 와서 프리시즌 갔다 와서 프리시즌을 살짝 치르고 오니까 되게 좋았다. 근데 이번에 아스날이 아마 리그컵 끝나고 레스터전까지 갔다 올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두바이 효과를 한 번 더 누린다면 뭐 리버풀을 따라가는 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이런 역전 우승, 아스날이 제가 보면서 역전수했던 적이 2번 있거든요. 하나는 그 피버피치도 유명한 나오는 리버풀전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3점 차인데 이기고 골득실 우승했던 그 경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아르센 벵거가 첫 우승했던 더블 시즌이 그게 승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9점인가 10점 차이 가까이 났는데 그거를 마지막 14경기 14승 5무 해가지고 19경기를 무패를 해가지고 우승 뒤집은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라클런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좀 힘들긴 하지만 두바이에서 좀 두바이 받아서 두바이 초콜릿도 좀 먹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오냐. 기적을 바라야 되는 거고, 기적을 이런 아스날 기적 이렇게 또 어쨌든 그 기간 동안 2번 했고 그 2번의 우승 모두 다 아스날이 10몇 년 만에 우승했던 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어쨌든 지금까지 아스날이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우승과는 프리미어리그 한정에서 연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뭔가 걸맞는 난이도가 아닌가 지금 우승 도전이. 근데 어쨌든 아직 우승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맨시티 잡는 것보다 뭐 브라이튼, 빌라 이런 팀 잡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안필드 원정에서 어떤 결과가 났냐, 그렇게 되겠죠. 살라 지금 메시예요 지금. 메시라고 쓰고 살라라고 읽고 살라라고 쓰고 메시라고 읽어야 돼. 지금 뭐 살라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기록을 뭐 다시 지금 실시간으로 쓰고 있고 아마 끝나면은 뭐 앙리 20-20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좀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25-25 가능하지 않을까. 네, 어시스트는 그 살라도 말했지만 주변 동료가 받쳐줘야 되는 뱉어내잖아요. 원래 손흥민도 그렇게 따지면 10개는 했어야 되는 뭐 그런 거죠 원래 어시스트가.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는 우승 경쟁이 살짝 가미가 프리미어리그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